북한의 실상을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분을 통하면 되죠. 그렇죠. 일명 쓰레기 교수님. 일명 쓰레기 교수님. 강동원 교수님입니다. 와. 이거 서해안에서 이 피트병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북한 피트병. 네, 대한민국 1호 쓰레기 교수 강당입니다. 아니 네. 쓰레기 교수라고 하시니까 요즘 더 반갑네요. 김여정이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오물풍선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만급에 출연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보세요. 그렇죠. 저기 쓰레기 교수 간다. 저기 쓰레기 교수 간다.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도 또 최신 쓰레기를 수거하셨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예 보여주시잖아요. 그냥. 제가 거의 매달마다 가는데 지난 5월에 영도를 다녀와서 보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보물? 오늘 또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바로 이것도 보물이라서 이렇게 또 포장을 해놨는데 이게 보물이에요? 아 그럼 저에게 보물이죠. 자 짜잔. 이거? 정미 씨 혹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게 있나요? 우리한테? 매운 닭갈. 이게 전 세계 먹방이나 챌린지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하고 아주 비슷한. 진짜 비슷하다. 네, 와, 완전 비슷해. 북한 겁니다. 아 그러네. 포장지까지 비슷하네. 까만색에다가 빨간색 떠가지고. 너무 똑같은데요? 아니, 마스코트까지 지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닭이에요. 블랙 배경에다가 말만 바꾼 거야, 말만. 펄터치하고. 근데 이건 너무 대놓고 똑같아. 배경도 검정색에. 지난번에 제가 신라면 보여드렸잖아요. 그 신라면과 북한의 즉석국수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검은색 라인. 네. 여기 완전 카피를 한 거라고 보여요. 이야. 아니 근데 미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평도 바로 건너편 황해도잖아요. 가까운데 살았고 바다로 왔고 그러면 거기서 한국 라면을 접할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서도 접하기 하죠. 이렇게 교수님처럼 아차하면은 이렇게 한국 이렇게 식품들이 바다로 이렇게 유출돼서 흐를 때가 있거든요. 맞아. 네. 내가 좀 제일 좋았던 게 고추장.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그냥 그대로. 플라스틱통에 있는 거? 네. 하면은 저는 직업상 이렇게 오늘은 기분 좋은 날 하면서 이렇게 고기 회 딱 두고서 프로그램 오프닝 같은. 비싸게 찍어 먹는 거예요? 먹어봤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새콤매콤하고 이렇게 식초를 좀 세게 먹는 편이거든요. 네, 하면은 거기다가 식초를 배에 항상 있으니까 넣어가지고 오늘은 명절 제자고. 아니 연평도 앞에 황해도에서 살았으면 미혁 씨가 사용했던 봉지를 제가 주운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서도 아무래도 좀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장 맞출 때. 근데 아마 교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 와서 알긴 했지만. 알았으면 좀 싸가지고 왔을 걸. 좀 정성스럽게 보낼 수 있었는데. 귀하게요. 하실 때도 조심스럽게. 아니, 그런데 이제 강동원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레기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으셨다고요? 우와. 네, 제가 쓰레기뿐만 아니고 바로 올해 1월에 이 접경 지역에 가서 북한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어머나.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제가 바로 이걸로 촬영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습니까? 네. 대포. 발 찍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월드컵 때 저 골대 뒤에서 기자분. 나 저만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도대체 얼마짜리예요? 일명 대포 카메라. 야. 이게 몇 밀입니까? 이게 1200mm 정도 되는데 야 맨날 쓰레기만 들고 있다가 좋은 거 들고 있으니까 영 아니 어색하네. 저 정도면 교수님도 새 거 있네요. 아니 왜냐면 망원 렌즈라고 했을 때 우리 200mm만 해도 대구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200이라고 하네요. 1200mm니까 제가 멀리까지는 연평도에서 황해도 해주가 보여요. 어머나. 해주, 시내방 지구니까. 해주까지가 정확히 직선거리로 40km. 40kg가 보인다고요? 40km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 오늘 소개해 주실지. 자,
제가 찍어 온 게 뭐냐면요. 바로 북한이 보낸 이번에 오물풍선 그 현장을 직접 담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야. 우리나라 친구죠. 야, 우리 측에서 찍은 거네요. 대한민국에서. 진짜요? 아, 지금 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네네. 저거 오, 담고 있다. 일한다. 아, 저 담고 있는 거예요? 얼음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걸음 전투. 사람들이 불쌍하다, 사람들. 아니, 지게를 쓴대잖아.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아, 진짜 가슴 아프다. 기계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다 김여정 직접 지가 담아. 걸음 안 쓰고 왜 그 밑에 사람들? 아, 지금 내가 이 영상을 봤지만 지금도 저렇게 하고 산다는 게 지금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우리가 18년 전에 왔는데 그때 모습하고 달라지게 뭐가 있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까 저 걸음 전투라고 하는데 걸음 전투가 뭐예요? 이 중학교 1학년부터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군대 나가서도 보니까 중대별로, 부대별로, 뭐 또 분대별로 이렇게 고름 생산을 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네. 과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의소에서 쓰는 우리 군부대에서 쓰는 화장실에는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요. 나오는 쪽쪽 바가지로 다 굴거다가 풀 넣고 고름을 넣고 썩이기 때문에. 근데 과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군들도 몽땅에서 5인 1조, 3인 1조 해갖고 저녁마다 해가 꼴딱 지면 이 소달구지에다가 정대, 물찌개, 이 똥바켓지 들고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도둑질? 똥도둑질하러 가는 거야. 진짜요? 예. 그래서 주민부락에 가게 되면 화장실, 변소라 가자요. 변소에 문 다 열쇠 다 잠가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족에도 학생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엄마 아버지 또 공장별로 또 고름 생산해서 몇 톤씩 내라 그래요. 1인당. 그러니까 이 고름 만드는 게 이거 안 내게 되면 쌀표를 대구표를 안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더 해야 되니까 그냥 눈만 감으면 그냥 다 퍼가요. 코도 다 잘라가고. 예. 근데 인부는 또 정말 귀해요.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들도 야, 너 딴 집에 놀러 갔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게 생리현상이 오면 집으로 뛰어와요. 집으로 와야 돼요. 그 집에다 똥 싸주면 안 돼요. 내 집에 와서 싸야 돼요. 그런데 왜? 거기다 지면 안 돼. 그런데 왜? 인부는 진짜 귀해요. 귀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는 진짜 1년 내내 그러니까. 전투가 계속 연결되거든요. 봄에는 뭐 농사차비들 다 해야 되니까 농사차비 뭐 전투 뭐 풀베기 전투 뭐 가을고지 전투 뭐 전투라고 하면은 다 내가 지금 나열을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첫 전투거든요. 새해 첫해 첫해 나가서 김정은이한테 이렇게 선서 다 하고 충성맹세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가서 하는 일이 이거 떡 나르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 그 떡 나르는 것도 이렇게 선전용으로 써야 되다나니까 몇 시까지 집에서 준비한 똥을 다 가지고 모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똥을 다 가지고 쫙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똥행렬. 똥행렬. 하고 그거를 또 촬영하는데 거기다 뭐 붉은기까지 신할님이 뭐 자력갱생 뭐 변욕의 해요 뭐 저 많은 그 네. 똥 나르면서 거기다가 아주 뭐 누룽지 이상 밑에 쌀용 지분으로 지금 거기다 이렇게 그걸 막 방송원이 열개 차가지고 우리 장군님 계획하신 노래 뭐 농사를 풍년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이순실 농장에서는 뭐 100% 달성하다 못해 120%를 달성했대요. 인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퇴비 전투에 뭐 한 사람과 같이 떨쳐놨었다. 이렇게. 아직도요?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한테 그 그렇지. 계절마다 또 내라고 하잖아요. 겨울에도 내래, 뭐 여름, 겨울에 무조건 많이 걷긴 하는데 이걸 못 내면은 돈으로 대신 내야 돼요. 똥을 돈으로. 돈을 내야 사요. 돼요? 네. 그러면 남의 집 가서 진짜 일 보면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안 돼요. 귀한 안 거네. 돼요. 나 오해했네 그동안. 왜요? 이렇게 귀한 걸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귀한 걸 보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풍선에 달아서. 예. 선물이네, 선물.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강도환 교수님이 저렇게 큰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 내부 사정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야말로 21세기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서 남아있기 때문인데 최근에요. 이 북한 내부의 실상을 담은 한 권의 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상? 바로 이 책입니다.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소제목에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거예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우리 정부에서 인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국방, 경제, 뭐 일반 생활, 문화. 사실은 북한을 연구하는 이 정식 학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나오신 탈북민을 통해서 내가 탈출하기 직전까지의 리얼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걸 다 모으면 북한 안을 정말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해마다 이걸 해왔습니다. 인식 조사를. 그런데 상급 비밀로 분류를 해와서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2013년부터 22년간 무려 탈북자 6,35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0년치입니다. 10년치 연구자료. 그 내용을 분석해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사회의 감춰진 모습과 또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분단 당시에 이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왕래가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소독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소독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동독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동독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동독 주민들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떻든가 동독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그 인터뷰를 갖다가 22년간에 걸쳐서 23,000 회를 합니다. 그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무너지던 그해 상반기. 그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보고가 뭐냐면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해졌다라고 해서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너질 거라고. 근데 미리 예측이 가능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뭔가 일이 좀 벌어질 때가 됐구나라는 예상을 먼저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그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되나요? 그렇죠. 이분들 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그 흐름별로 딱 보게 되면은 어떤 추이 같은 걸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게 잘 사용하면 예언서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만갑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간 베일에 쌓였던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열어주신 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진짜 잠깐 해보셨네. 진짜 잠깐 해보셨네. 김진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제 북한 문제 그러면 약간 그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을 새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통일부가 지난 2월 달에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인터뷰를 한 결과죠. 근데 우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발간되는 북한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론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선거 방송을 많이 봤잖아요. 네. 유력 대권 주자의 지지율은 저희 같은 뭐 돌직구쇼를 통해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김정은 지지율은 몇 %일까? 궁금하시죠? 김정은이 집권했던 2012년하고 지금 김정은의 지지율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렇죠.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미국도 이건 확인 못해. 근데 여기에는 다 담겼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지. 제가 몇 가지 그래서 이 책 안에 있는 지지율 그래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는 재밌다, 이거. 김정은에 대한 평가. 뭐야, 어머. 절반이 이렇게 많다고요? 자, 6천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5.5%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야, 긍정도 있다, 야. 생각보다 많은데? 몰랐네. 그건 이 조사가 그만큼 객관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로 그러네. 보면 안 되고,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5.5%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북한에서 종교적인 어떤 개념으로까지 이제 북한의 정권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정은에 대해서 네.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당 간부라든지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이지. 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당이라든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라든지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제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왔잖아요, 리혁 씨? 네. 어때요? 북한에서 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나 저희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김정은은 생각이 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강하게 말하면은 포화가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회주의 동구권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고난행군 때 많은 국민이 죽고 이 민심을 달래우기 위해서 좀 정책을 좀 풀어놨거든요. 시장개혁도 그래 좀 이런 전반적으로. 숨쉬게. 오히려 배급을 못 줘서 좀 많이 죽긴 했지만 네. 오히려 이덕세 돈의 맛을 알게 되면서 좀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좀 긍정적인 판단이 있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반대로 김일성 이대처럼 돈이 욕심이 없고 당의 명령만 충실하는 인민들로 도로 반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이미 돈 맛을 다 알았는데 이거를 싸그리 지워라 하고서 지금 강경하게 밀고 나가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년도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린 시절이었지만 네. 오히려 그때야말로 진짜 세뇌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아니에요. 네, 저는 약간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안이 좀 밀수를 하던 집안이에요. 야. 이게 방송에서 밀수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만 가봐도 참 여러 직업군을 만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섞기, 막 그 당에 막 충실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부터 막 약간 젊은 사람이고 또 약간 유학 갔다 왔다는 얘기도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개방 정책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밀수업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멀어져가지고 좀 네, 필수도 엄청 개혁개방하면. 맞아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철책이 막 2배 가까이 올라가더니만 막 고압전류가 흐른다. 뭐 강에 저희 막 물 들어도 강에 나가잖아요. 빨래도 거기서 하고. 근데 그것도 딱 시간을 정해두고 맞아. 이 시간에만 딱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빠가 장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네. 항상 술만 마시면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진짜로요? 김정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도 뭐 같이 덩달아서 같이 좋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때 아버님은 무역 어떤 업? 무역. 네, 무역. 물품을 다루시는 물품은 뭐 어떤 네, 물품? 그 약간 녹화기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녹화? 네, 그 녹화기. CDR을 네, 그 넣어가지고 TV랑 연결해서 방송 일 드라마나 하셨구나 유튜브. 전자제품. 방송일. 콘텐츠 사업을 하신 거예요. 네, 컨텐츠 사업도 하셨고요. 수많은 수업 뭐 이런 걸 들어서도 기적의 3단론이 처음 들었어요. 지도자가 젊다, 개방될 것이다, 밀수가 잘 될 것이다. 아무튼 기가 막힌. 여기서 퀴즈.
백두혈통의 지금 3대 세습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서현경 씨처럼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야, 이거 생각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야, 애매하다. 가장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접경 지역도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굉장히 높아요. 44.6%가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의외로 접경 지역보다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백두혈통 세습에 대해서 가장 높게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아니 이거는 평양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학력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고 좀 그래서 더 더 많이 그래요. 경험한 세대 또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높았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외교관들도 있고 네. 또 해외 일꾼들도 또 해외에 있다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평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해외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체제와 문제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정은 초반에 올라왔을 때 사실 제일 반대되는 그 마음을 드러냈던 세대가 사실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理科대 이런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부정적인 퍼센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김책공대 학생들은 막 집단적으로 쟤 군대 갔다 왔냐, 저 누구냐 막 이런 반항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김정은을 퍼부대 내려보냈어요.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북한은 2년 했다고 후라이를 치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도자 자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퍼센트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은 그때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한 거죠. 여기서 근데 그 우리 이만갑의 비공식 북한 전문가인 김종민 씨한테 한번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부류 세대가 그러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까요? 아, 일단 뭐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있죠. 어른 세대가 있고 어린 세대가 있고. 나이대를 얘기해봐, 나이대. 주류가 한 30대? 30대. 30대 분들이 조금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보다 좀 더 아래로 낮추시죠. 오, 20대? 이른바 이제 MZ 장마당 세대인데 장마당은 장사잖아요.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아니, 자기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사회가 나한테 네. 뭘 해줬는데 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또 이혁 씨도 장마당 세대 맞죠? 네, 전 당당한 장마당 당원이고요. 장마당 당원이요? 자랑스럽습니다. 노동당보다 세요. 근데 요즘 많이 약해졌어요, 장마당. 결국 MZ 세대인데 지금 MZ 세대가 북한 인구의 20에서 25%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MZ 이전에도 그전 세대가 사실 장마당 세대는 1997년,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네. 아주 본격화된 게 지금 MZ 세대들이고 이 사람들은 국가 지금 말하는 배급 체제가 무너졌다. 옛날엔 그랬거든. 나라에서 먹여 살려준다는데 먹여 살려주질 않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할 일이 없는 거죠. 맞아요. 배급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방해만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가 만약에 지금은 20에서 25%인데 여기서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봐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부터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쓴 돈 16억 달러가 됩니다. 이 16억 달러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4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세상에. 이 탈북민들이나 특히 MZ 세대가 보기에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식량난이 만성화되고 경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정권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네.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든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삶의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서 이제 4대 세습까지 지금 김주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MZ 세대도 역시 생각하게 될 게 공정과 공평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금수저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어떤 특권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고 부르짖는데 지도 체제나 정치는 가장 봉건적인 형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이 김주애에 대한 어떤 4대 세습에 대한 반응 이게 또 앞으로의 어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걸 김태훈 씨가 짚어주셨어요. 김주애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전체 평균치를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김주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무려 37.4%가 김주애에게 승계돼도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김주애한테까지 승계하는 건 좀 아니지라고 응답한 응답이 44.4%. 북한의 MZ세대들은 달랐어요. 54.9%가 김주애 세습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전체 평균보다 무려 10%포인트가 훨씬 높은 부정적인 응답이 20대에서 나왔다는 거고 만약에 김정은에게 유고가 생겨서 김주애에게로 4대 세습을 시도하려 했을 때 북한에 있는 전 지역의 20대들은 과반 이상이 김주애한테 이건 아니지 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차제에 북한 내부에서의 어떤 소요사항이나 아니면 민심 위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죠. 이 탈북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김정은 정권 집권 이전에 탈북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백두혈통 세습의 50%가 금정이다. 라고 놀랍게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탈북하신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무려 52.8%. 이게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결과를 보기 전과 결과를 보는 후에 어떤 아니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되는 걸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북한 주민들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작년도까지 북한에 있었잖아요. 김주애에 대한 그 신격화가 어떻게 작년까지? 처음에 딱 부상할 때 제가 좀 느꼈던 소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TV를 꺼요 우선 보기 싫으니까. 저 김정은도 앞으로 후대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계속 이 왕권을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꼭 유지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내 딸 등장하면서 나는 왕권 포기 안 한다. 37.8%의 무슨 찬성 투표율이 나왔다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기대가 없거든요. 기대가 없어서. 기대가 없거든요. 학생이 해볼 만한데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만회했쓰거든요. 인민들도 지도자한테 미련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자리에 그 누가 뭐 개나 소나 다 올라와도 절대로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절감하고 있거든요. 평양 전위 거리 준공식 현장입니다. 80층 살림집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함성이 터져 올랐습니다. 애를 어른같이 해놓고. 어머. 하이힐까지. 입니다. 정말요? 나 깜짝 놀랐어. 똑같아. 똑같아가지고. 한국식 시술은 절대 안 입지 돼요. 못하게 하는데. 제가 지난해까지 있을 때만 해도
유례 없이 그 선대들 대들보다도 더 계속 정치적인 대규모 행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저런 행사들이 열리다 나니까 우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오지 좀 마라 제발. 필요 없어. 입당 필요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돌격대들 이렇게 이사같이 전위거리 이런 거 행사할 때에는 그거 절도 북한은 항상 이 절도 조직 규모 이런 거를 세계에 과시해야지 뭐 마치 이렇게 단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위거리 준공식은 북한 정권이 청년들이라든지 심지어 또 대학생,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은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간 내에 지어진 것이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몇 채 지어졌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드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북한 정권의 아파트 건설을 과시하는 이런 선전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에 지원을 해서 1년 만에 전위거리를 준공했다. 그 자리에 미래 세대를 상징할 수 있는 주애를 대동하면서 시스루에 등장시킨 거죠. 시스루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제 TV에 나오는 청바지조차도 모자이크 처리할 정도로 이제 통제가 좀 심한데 아니 혼자 저런 옷을 입고 또 주애가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입고? 그러니까 만 11살짜리가 저렇게 어른 흉내를 내는 게 상당히 좀 약간 그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되나? 좀 제가 보기엔 좀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게. 북한에서 지금 그 김주애 나이 또래 애들은 때 자들자들해가지고 굶으면서 있을 텐데. 농촌 전투 나가고. 옷도 뭐 저런 옷을 언제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그냥 추우니까 껴입고 그냥 어디서 주워서 입고 그럴 텐데 저희 나랑 나이 같은 쟤는 백두혈통이란 이유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에 진짜 반발심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유일하게 지금 시스루 입고 오셨는데. 너무 수루야, 너무 수루야. 진짜.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시스루 같은 옷이 국경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현경 씨 아버님처럼 밀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혁명적으로 가져다 주셨는데 문제는 이걸 입고 나갔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 그걸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위로 다 잘랐거든요. 아니 치마가 좀 긴 치마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까맣고 그 밑에가 시스루였는데 이걸 이제 가위로 막 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얘를 단두대 무대에다 세워놓고 혁명적인 비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사회주의 양식에 맞는 옷인가? 동무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딴 옷을 입고 나왔나? 이건 분명히 봐도 불순록하면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막 대대적으로 비판했어요. 그러면 저 지도자 딸이 저렇게 입고 나오면 그때 잘렸던 애는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이거 뭐야? 안에 속이 비친다는 자체는 진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뺏기는 거 둘째치고 가위로 자르고 치마도 무릎팍 밑에서 10cm 정도 내려와야 돼요. 머리도 주애가 얼마나 길어요. 북한에는 아이들 규정 머리가 있어요. 음악 하는 애들은 조금 머리를 멜 수 있는데 이렇게 풀러서 무슨 막 이게 마귀처럼 머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애가 했네. 그 주애가 그렇게 했고 만약에 주애가 내가 평상시에 저런 머리 했다면 벌써 뒤에 와서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어른 흉내내가지고 속이 살살살살 비치는 거 데리고 나온 거 뭐 하는 짓이요? 저거는 정말 김정은과 그 김주애의 저는 자충수라고 봐요. 왜냐면 북한에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자꾸 자본주의적 사고를 갖고 이탈한다는 걸 겁내하면서 본인들이 영감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일으켜 주잖아요.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잊지도 말래. 저 지도 체제 자체가 일관성을 부여하지 못하면서 굉장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방금 영상을 보니까 뭐 주민들이 환호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 의식이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속단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저거는 다 연기라고 생각해요. 연기라? 완전 연기. 저게 짜인 각본이 항상 있거든요. 장군님 오실 때쯤에 촬영할 때 이렇게 이왕이면은 좀 눈물 좀 흘려볼 만한 사람들로 앞줄에 이렇게 세워놓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 감정 기복 세레더라. 패대한 김정은이한테 감동을 줘야 우리한테 평가가 들어온다. 이런 연기자들을 느낌이거든요. 연기자네. 그래서 좀 열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앞세워놓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흘린 친구한테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야, 어떻게 눈물이 다 그렇게 나오더냐. 그래서 내가 칭찬하는 척으로 얘기하면
너무 서러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서러워서. 빨리 오던가 빨리 뭐 어떻게 하던가 새벽 3시부터 그 열 맞추고 맞아. 준비하고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어디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지 일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 장군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한테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니 그냥 제발인데 옥수수라도 좀 주고 그냥 평양에서 그냥 앉아서 다 어차피 이렇게 앉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해먹는 거 오지 마라 이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저는 부대 현지지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김웅정일 때. 잘하지. 어떤 표정이야 사랑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해야 돼? 아니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장군님 갈 때는 그 온도까지 뛰어 올라가야 돼. 빨리. 그렇게 자체 뿌리고 나 먼저 가서 장군님 하면서 바퀴짜리라도 끌어오고 장군님. 바퀴짜리. 만약에 거기 보이지도 않는 앞에 있어 바퀴짜리. 장군님 이렇게만 고생 오셨으니까. 연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바퀴짜리 대박이다. 야. 막 이러면서 우는 거죠. 아니 근데 현경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다 겪었던 일이라서 진짜? 북한에 있을 당시에는 나도 장군님 한 번만 약간 우리 학교 와줬으면 그렇지, 좋겠다 그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약간 어떤 사람일까 좀 하도 신격화를 당한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너무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 너무 약간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위 거리에서 막 지금 윤아 씨나 아니면 형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 열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장군님 속으로는 김재영이 무슨 또 집권을 해. 장군님 김재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싫다는 거지. 나는 마음이에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인식조사 결과 나온 그러네. 거잖아요. 맞네.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가 이 MZ세대들이 김정은을 향한 충성심을 바닥으로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이거 식량 배급 문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 있는 주민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2000년대 이전에 식량 배급을 받은 경험이 없다라고 답한 탈북민이 62.2%였습니다. 배급을 그렇게나 못 받죠. 많아요? 전인데.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그게 이제 72.2%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고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배급 시스템이 작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유의미한 데이터인 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북한 체제 내 자본주의적 섹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문제는 뭐냐 여기가 커지잖아요. 이만큼 이제 충성심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배급이 없다라는 거 이거 김정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자신이 직접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걸 그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열린 조선노동당 정치국 학대 회의에서는 지방에는 생필품조차 공급되지 않는다라고 김정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더욱이 급박한 문제로 나선 것은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산생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도 더 센 당이 있다. 그 당이 이제 장마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계속되고 확대되면 될수록 이러한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혁 씨, 현경 씨 진짜 배급이 거의 없는 상황인가요? 가장 최근에 또 북한에 계셨으니까. 배급은 오히려 반갑지 않았거든요. 죽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실내로 배급받는 단위가 특정한 단위들이 있는데 그 중앙지품을 올려가거나 38호이고 산하 단위들은 배급을 받거든요. 근데 그 배급받는 친구들 보면은 불쌍하거든요. 배급값을 하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 노동자들 이렇게 쭉 있다 하면은 이 중에서 한두 명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보면은 당신은 언제 출근하고 출근 안 했고 그다음에 언제 사회과제 뭐 파출 얼마, 학교 가지고 얼마, 지원군설 얼마 이거 다 안 했기 때문에 동무는 못 주겠다. 세해 부담이 너무 많아요. 사탕 과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무슨 누구 생일날 뭐 이런 거 주는 거 그건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와요, 그거는. 그건 나와요. 2169 김정일 생일이라든가 김일성 생일 사이로 이때나 뭐 또 요즘 김정은 생일 때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긴 할 건데 양이 많이 줄었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실제 선물 타는 날만 기다리긴 하긴 했거든요. 네. 애기들은. 배급은 끊겨도 그거는 줘야 돼요. 네, 애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네. 그 선물 주기 전에 그 각 인민반 지역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뭐 깨로 300g, 다갈로 매달 이렇게 그걸 걷거든요. 다니면서. 먼저 성금 떼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후불로 주는 거군요. 네. 이 역시 말이 증명이 되는 게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었잖아요. 제가 3월에 연평도에 가서 주웠을 때 깨사탕 봉지를 주웠어요. 근데 그 깨사탕은 배급이 된 사탕이라고 봐야 되는 게 그 전에 저희가 쓰레기 네. 봤을 때 대부분 다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지도 있고 뭐 공장명도 있고 또 뭐 원료도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그 봉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냥 깨사탕, 비매품. 네, 그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제가 많이 주었거든요. 2월 16일 나온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네. 이제 숫자라든지 또 탈북민들의 어떤 경험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상상이 잘 안 간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촬영된 북한의 내부 실상 영상을 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 나무 없는 거 보세요. 나무 없어요 이제는. 똑같이 지금도 주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니까 상황이. 자, 배급도 제대로 없어요. 시장 경제는 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념, 무슨 사상,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를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빵이 없어서 붕괴된 거고 일단은 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마당을 펼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원시적인 이제 그 시장 경제가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 주민들 구성원들 가운데서 사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일반 국영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되거든요. 국영 경제에 활동했던 비율이 23.5%, 그리고 그런 반면에 사경제에 활동하신 분들의 비율이 37% 역전이 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소련이 마지막에 그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 경제를 어설프게 도입을 했다가 죽도 아니다 밥도 아니다 하다가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이걸 봤을 때 슬슬 이제 북한 경제도 국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솔직히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배급을 해야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그 배급을 못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알아서 자력 갱생하지 먹고 그렇죠. 살아. 그 가운데서 시장이 좀 펼쳐지는데 그 시장에서 벌이가 여기보다 낮거든. 그럼 젊은이가 어딜 가고 싶겠어요? 노동당에 입당하겠어요? 아니면 장마당에 입당하겠어요? 장마당으로 가죠. 장마당이. 그러니까 애들의 그 선호 자체가 달라 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그쪽에서 봉급 받아야 얼마 됩니까? 3,000원이요. 사탕 나는 못 사. 그쵸. 그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정말 팍팍 돌아가거든요. 라고 한다면 선호가 확 달라지는 거고 결국은 북한 내에서의 두 섹터 사이에서 사실은 이쪽 배급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고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더 승하고 있는 상태다. 진 교수님이 딱 지적하신 지점이 인식보고서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김정은 전후로 배급제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가 리버스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김정은 집권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배급제를 더 선호했어요. 네. 인식조사 결과. 그런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 배급제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밀렸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 세대에서도 여전히 50대 이상에서는 아직도 배급제가 더 좋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데 기능했던 시절에 그 기억이 있는 기억이 거죠. 기억이 있어서.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서형경 씨 같은 북한의 MZ세대들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배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시장에 못 미쳐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배급제에 대해서 코숨을 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배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50대 이상은 배급에 대한 추억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네. 아예 딱 끊겼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 아빠는 뭐 배급 이런 걸 뭐 경험을 못 해봤대요. 그래서 뭐 저희 아빠가 그 대학생 때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뭐 시험을 2번 봤는데 뭐 2번 다 떨어지고 나서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딱 접어두고 이제 그때부터 밀수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 입당 3,000원, 월급 3,000원 받는 것보다 그치. 밀수고 위험 수당이 있더라도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그러니까 사경제가 좀 더.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배급을 받은 계층이 있어요. 북한은 이렇게 딱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카르텔들, 이 기득권 세력이 이 특별한 계층에서만 배급이 다 유지가 되고 당으로부터 위스키 내려오죠. 고급 양복지 이탈리아제로 막 내려옵니다. 여자들 사모님들 것까지 다 내려와요. 또 권한의 행군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북한 주민들이 돈을 기중하게 여기는 시기가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그때는 뭐에 충성하냐면 장마당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부 파는 할머니도 조선 돈을 이렇게 툭 주면 야, 볼택동이 내놓으라 그런대요. 자기 조선 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돈을 깔아서 기득권 세력과 결합을 해서 신흥부자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부자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뭐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 국가의 어떤 배급도 끊겼고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어떤 이해도 없는 상태인데 그럼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아, 이 조사를 안 돼. 직접 다녀와야죠. 잠입 수자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보고 왔는데요. 장관님, 내부에 적들이 많아. 이 자리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당연히 이제 통일부에서도 네. 조사를 했어요. 뭐로 밥 벌어 먹고 사느냐.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죠? 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재밌는 건 2000년 이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장마당이죠? 라고 응답한 사람이 44.7%로 1위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14.4%로 4위였습니다. 그러면 장마당을 능가하는 다른 경제활동들이 1, 2, 3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3위부터 볼까요? 3위 17.5%가 나는 이걸로 북한에서 돈 벌고 살았어요. 3위는 농사. 배거리 장사. 배거리 장사.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유통업. 유통이죠. 유통업 정도인데 이 대거리 장사를 대넘기 장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넘겨주는 일명 우리로 치면 유통업인데 그 중간에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맞아요. 근데 약간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뇌물도 줘야 되고 뭐 부정부패도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 대거리 장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종민 씨. 예. 2위는 뭘까? 2위? 예. 예전에는 그 가발 같은 거 많이 좀 자영업 아니에요? 가발 같은 소리. 자영업. 자, 생산. 가발. 자기 마당에다가 예. 그 채소 같은 거 심어가지고 텃밭. 파는 거 텃밭. 그건 나는 그런 장마당에서 생각 안 해. 가지. 상업농업 배거리 장사 3위잖아요. 예. 여기 뭐냐면 물건 유통하는 거래요. 그렇죠.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물건 가져오는 거겠지. 어디서 가져와? 밀수한다고 했나 아까? 밀수? 정답 밀수? 밀수? 정답 밀수? 역시 아, 저는 자, 지금 아직 1위를 공개 안 했습니다. 지금 저 이만 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위는 뭘까요? 엔터테인먼트? 하면 제가 하고 이제 뭐 아니면 곤충 같은 거 파나 그 뭐 옛날 달팽이 뭐 만들어 뭐 키워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뭐예요? 빠밤 기타. 기타? 그 밖에 기타 등등? 이 설명은 그 밖에 통일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타는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거리라든지 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수익원, 네. 예를 들면은 텃밭 네.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집단 농장에 가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생기는 공문을 농장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정권이 그렇죠. 많이 가져가고 또 군대로 많이 가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 주민들에게 농장원에 배분되는 것은 불과 한 1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텃밭을 각국에
되죠.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개성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개성을 방문을 하니까 집단 농장에 있는 옥수수는 키가 1m라고 한다면은 집 안에서 자라는 옥수수는 그보다 3배, 4배가 돼가지고 담 밖으로 보인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 농장에서는 생산성이 자기 게 아니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텃밭이라든지 집에서 기르는 그 옥수수는 굉장히 크게 자란다고 하는 거죠. 걸음도 그래서 곧바로 줄 수 있고. 예, 북한 주민들이 결국은 텃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고 또 남는 것은 장만하게 판다. 그래서 지금 김진 기자님께서 보여주는 이 텃밭이라든지 밀수라든지 대거리 장사 이 모든 것들이 북한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장마당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새로운 현상들은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시장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함의는 예전에는 장마당이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 기타라는 항목이 그러니까. 1위라는 것은 자기들이 다양한 돈벌이 생활 수단을 개척하고 만들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돈벌이 수단이 다양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개방만 안 된 거지. 사실은 이 안에서 가생적인 자본주의와 자영업이. 시장과 자영업이 형성돼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매우 흥미롭죠. 아니 근데 황해도 살았었잖아요. 네. 그때 코로나 때 바다도 나가지 말라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뭘로 먹고 살았어요? 코로나 방역이다 하면서 바닷길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국경도 이중으로 막고. 네. 기존 어르신들 같으면은 아마 은혜로운 어머니 당을 믿고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방법을 찾자. 저희가 뭘 팔았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맞춰보세요. 흔히 농촌에서 할 수 있다 하면은 한국하고 똑같아요. 지렁이. 우럭. 지렁이라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시는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시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꾸리 했거든요. 미꾸라지. 미꾸리. 네, 저는 미꾸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택한 거는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뭐 조건이 많지 않고. 그래서 미꾸리를 했는데 엄청 비싼 거예요. 미꾸리가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나가다 나니까. 네. 그럼 뭐 집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희 옆집에는 비단개구리를 했다. 그 또 옆집에는 파리를 뭐 날아가는 파리요? 네. 먹으려고? 그 짐승 사료가 모자라다 나니까 그 단백질 그 원천으로. 너기. 네, 맞아요. 대박이다. 아니 우리나라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기본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농촌. 네, 최근에는 이 대규모 뭐 공연장이나 뭐 행사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그 버려진 여과담배, 담배 꽁초를 줍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걸 뭐에다 쓰려고? 근데 이걸 뭐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새로운 여과담배로 얘가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꽁초를 까서 그걸 꽁초를- 모아서 또 새 담배를 새로 만. 근데 이거를 지금도 한다고 해서 제가 놀라웠는데 이거 원조 사장님이 제 친구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친구는 이 담배 공장 사장을 했습니다. 그럼 담배 공장이 어디 있냐? 자기 집이 공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된 꽁초를 줍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따요. 옛날에 목화섬 보면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거를 막 섬을 부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섬을 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까요. 이게 쫙 부풀어 난 다음에 얘를 세탁을 해서 여기다 향도 입힙니다. 고양이 담배, 말보로 담배 그 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이렇게 많은데 담배기가 요만해요. 그 집에 가보면 6-7명이 쫙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딱 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친구, 제 친구가 그 동네 잘생기고 키 큰 남자들은 다 휩쓸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무리 음악과를 다녀도 걔가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남자들도 돈 잘 버는 여자 사장님을 쫓아다니더라고요.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한이 맺힌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영업이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발전됐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폭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경제라고 할 때는 개인 사자를 쓰는 것이죠. 특히 MZ 세대죠. 20대, 30대는 배급도 받지를 못하고 또 정권에 의지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대는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외부 정보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자유롭구나 또 풍요롭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독재에서 가장 강력하게 억압하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국가이든 이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문화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억압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문화의 힘은 누구보다도 이제 김태훈 칼럼니스트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대만 가수 등려군의 천밀밀이라는 노래가 70년대에 중국 대륙에 들어가면서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기 그 70년대 초, 60년대 말 같은 경우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백인 주류 사회에 집중 타겟을 받아가지고 매장돼 버렸어요. 백인이 흑인 노래 부른다고. 그래 매장돼 버렸어. 왜요? 잘 불렀어. 근데 최근에 잘했어. 감사합니다. 최근에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딱 특정 가수를 콕 찍어가지고 저 가수의 노래 금지. 코요태? 코요태? 이만큼 지나간다고? 코요태 1순위지.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예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무르 파티. 땡. 왜? 결혼은 선택, 아무르 파티. 땡. 왜? 나름 전국 노래자랑 예선 출신이에요, 저. 다른 노래. 야, 이 형 노래를 되게 못하네. 진짜 완전 딴 노래. 장관님 모셔놓고 나가 창피해 죽게 됐어. 전국 노래자랑 출신, 예선 출신이니까. 하여간 북한 당국이 김연자 씨의 노래를 금지하라고 김연자 씨를 콕 찍어가지고 금지. 왜 또? 이거는 좀 이상한 게요. 김연자 씨 노래는 너무 좋아서 김정일 위원장이 초대를 해서 맞아요. 불렀던 그런 가수가 김연자 씨입니다. 김연자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단독 북한 공연, 단독 차례, 또 김정일 위원장이 김연자 씨를 위해서 특별히 열차까지 보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딱 금지시킨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연자 씨의 노래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불려진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그 김정은 총비서가 약간 아버지와의 선대와 연끊기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수를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사도 영향을 미치죠. 가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의 노래는 내가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맞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이게 젊은 세대들은 그래. 내 인생 내 거야. 김정은이 하란다고 나 안 할 거야. 집단이 아니다. 내가 싫으면 김정은 싫어할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 제일 무서워해서 예술을 가지고 넌수를 펼친 게 있습니다. 김정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개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명곡 한 곡은 천만의 심장을 뚫습니다. 이 김정일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일이 독재 정권 유지한 데는 김일성을 소환해서 김일성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를 충성교육시켰거든요. 실제로도 또 약간 한류라고 하면은 또 가수, 아이돌 이런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또 그 북한 군인 그 내부에서 BTS 엄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 춤을 또 따라 추다가 처벌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화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님, 이 문화를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이미 문화에 대한 어떤 맛을 봐버린 젊은 세대가 이걸 과연 국가 정책을 따르겠냐?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군사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접근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북한의 젊은이들이 K-팝을 듣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걸 부모나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기 자신들이 그걸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젊은이나 북한 주민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중동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전 통일부가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하는 비율이 83%입니다. 거의 다 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83%. 이야. 통계학적으로 20년간
탈북민이 83%를 봤다고 한다면 이거는 100%가 봤다 이렇게 해야 나머지는 안 봤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탈북한 청년과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한 드라마를 1편부터 5편까지 봤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그분이 한국으로 탈북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 드라마 6편부터. 세상에. 이 한국 드라마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충격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류가 널리 퍼지고 있고 이것이 북한 젊은이들과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